나이 60이 넘었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인생관을 바꿔야 합니다. 인생 전반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해요. 매달리지 말고 애쓰지 말고 이제는 온전히 자신을 위해 주변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그동안 너무 남을 의식하고 휘둘리며 살았다면 지금이라도 절대 그러지 마세요. 특히나 그게 가족이었다 해도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아야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76세 김영자 할머니가 손수 쓴 글입니다. 할머니는 이 글을 수첩에 적어놓고 매일 아침 읽는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할머니는 70세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거든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손주 돌보고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70세가 넘어서 문득 깨달았답니다. 내 인생은 어디 갔지? 자식들은 자기들 인생이 바빴어요. 손주들도 커서 할머니가 필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텅 빈 느낌이었어요. 이제 나는 뭐 하고 살지? 그때 할머니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남한테 매달리지 말자. 애쓰지 말자. 그날부터 할머니 인생이 바뀌었어요. 자식들한테 먼저 전화 안 했습니다. 손주 봐달라고 해도 바빠서 안 돼 했어요. 친구들 모임도 가고 싶을 때만 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까 신기하게도 행복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70 넘어서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남한테 매달리지 않아요. 나를 위해 살아요.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의무를 위해 살고 후반전은 자유를 위해 살아야 한다. 나이 70이 넘었다는 것은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해요. 매달리지 말고 애쓰지 말고 주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왜 혼자가 행복한지, 어떻게 하면 온전한 나로서 행복해질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합니다. 72세 김명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생 다른 사람한테 매달렸습니다. 자식한테 매달렸어요. 애들아, 엄마 심심해. 놀러와. 매일 전화했습니다. 친구한테도 매달렸어요. 야, 만나자. 나 외로워. 일주일에 서너 번 연락했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까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은 바빴어요. 엄마,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전화를 잘 안 받았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자야, 나도 바빠. 다음에 보자. 핑계를 댔어요. 할머니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왜 아무도 안 와주지?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우울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친구 집에 갔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였어요. 할머니는 친구한테 기대했어요. 만나면 옛날처럼 편하게 이야기하겠지. 서로 위로해주겠지. 그런데 막상 만나니 달랐습니다. 친구는 자식 자랑만 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며느리가 얼마나 효녀인지 알아? 2시간 내내 자랑이었어요. 할머니는 듣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자기 아들은 평범하거든요. 며느리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만나기 전엔 기대했는데 막상 만나니 피곤하네. 왜 갈 때마다 이럴까? 그날 밤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문제는 친구가 아니라 자기가 친구한테 기대했다는 거였습니다. 옛날처럼 편하게 이야기하겠지. 서로 위로해주겠지. 이런 기대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는 모든 고통의 시작이다. 타인에게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의 길로 인도한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매달리지 말자. 기대하지 말자. 애쓰지 말자. 친구들한테 먼저 연락 안 했어요.
자식들한테도 전화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친구가 날 위로 안 해줘도 괜찮아. 자식이 매일 안 와도 괜찮아. 나는 나니까. 6개월이 지났어요. 할머니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좋은 일 있으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기대를 안 하니까 편해졌어요. 매달리지 않으니까 행복해졌어요. 나이 들어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자식한테 매달리고, 친구한테 매달리고, 배우자한테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화내고 서운해해요. 반대로 나이 들어 행복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매달리지 않았어요.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74세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평생 사람을 좋아했어요. 친구가 많았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일주일에 서너 번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70대 중반이 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오면 피곤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할아버지가 친구들한테 애를 썼거든요.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해야지. 재미있게 해줘야지. 친구들 비위 맞추느라 애썼어요. 그런데 정작 친구들은 할아버지 이야기는 안 들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했어요. 한 친구는 자식 자랑만 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이사로 승진했어.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할아버지는 듣는 내내 불편했어요. 자기 아들은 평범하거든요. 또 다른 친구는 정치 이야기만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래? 나라가 엉망이야. 1시간 내내 불평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애를 쓰지? 기분만 나빴잖아. 그래도 다음 주에 또 갔어요. 안 가면 외로울 것 같아서요. 그런데 또 같았습니다. 자랑 아니면 불평. 할아버지는 애썼어요. 이번엔 다르겠지. 이번엔 편하게 이야기하겠지. 그런데 매번 실망만 쌓였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결심했어요. 애쓰지 말자. 친구들한테 매달리지 말자. 주변을 정리하자.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연락을 줄였습니다. 먼저 전화 안 했어요. 모임도 안 갔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어요. 이러다 정말 혼자 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편해졌습니다. 애쓰지 않으니까 피곤하지 않았어요. 매달리지 않으니까 실망도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나이 70이 넘어서 깨달았어요. 사람한테 매달리면 고통이 시작돼요. 애쓰지 않으니까 편해졌어요.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비유를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추워서 서로 붙으려고 해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서로 가시에 찔립니다. 아파서 멀어져요. 그러면 또 춥습니다. 다시 가까이 가요. 또 찔립니다. 이걸 반복하다가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아요.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특히 나이 들면 더 그래요. 가까이 지내면 서로 상처를 줍니다. 매달리니까요. 친구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자식이면 이 정도는 당연하지. 이런 기대가 서로를 찌르는 가시가 돼요. 그래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완전히 멀어지면 외롭습니다. 다시 가까이 가요. 또 상처받습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너무 기대하지 말고, 너무 의존하지 말고, 매달리지 말고, 각자 자기 인생을 살면서 가끔 만나는 거예요. 그게 나이 들어 현명한 관계입니다. 그동안 너무 남을 의식하고 휘둘리며 살았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나 그게 가족이었다 해도 말입니다. 76세 이순자 할머니는 5년 전에 친한 친구와 절교했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요. 할머니가 돈을 빌려줬어요. 500만 원이었습니다. 친구가 꼭 갚을게 했는데
3년이 지나도 안 갚았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야, 그 돈 언제 갚을 거야? 친구가 화를 냈어요. 돈 때문에 그래? 30년 우정이 그 정도야? 할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빌린 사람이 화를 내요. 할머니는 더 이상 연락 안 했습니다. 친구도 연락 없었어요. 그렇게 절교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어요. 30년이나 알았는데. 그래도 연락해야 하나. 할머니는 그 친구한테 매달렸던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왜 나는 그 사람한테 계속 애를 썼을까? 왜 매달렸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후련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주변을 정리하니까 편해요. 절교한 인연은 돌아보지 말아야 해요. 그 사람이 변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이미 끝난 관계예요. 미련 가지면 내가 더 힘들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끝난 관계를 붙잡으려 하고 현명한 사람은 새로운 길을 간다. 나이 들면 관계가 끝나는 게 자연스러워요. 어떤 친구는 멀어지고 어떤 친구는 떠나고 그걸 붙잡으려고 하면 힘듭니다. 주변을 정리해야 해요. 끝난 관계는 끝난 거예요. 거기에 미련 가지지 마세요. 매달리지 마세요. 그 시간에 나 자신을 돌보는 게 낫습니다. 77세 최명수 할아버지는 혼자 삽니다. 아내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어요. 친구들한테 자주 연락했습니다. 야, 만나자. 술 한잔하자. 친구들이 처음엔 와줬어요. 그런데 매번 만나자고 하니까 부담스러워 했어요. 형님, 저도 바빠요. 다음에 봐요.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외로워졌어요. 친구들도 날 귀찮아하네. 나는 혼자구나. 우울증이 왔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책을 읽었습니다. 쇼펜하우어 책이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느끼는 결핍이고, 고독은 자신과 함께 있는 충만함이다. 할아버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나는 지금 외롭구나. 사람한테 매달려서 괴로운 거구나. 그런데 고독은 다른 거구나. 할아버지는 생각을 바꿨어요. 사람한테 매달리지 말자. 애쓰지 말자. 나 자신과 친구가 되자.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했어요. 혼자요.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새소리를 들었어요. 나무를 봤습니다. 혼자도 괜찮네. 집에 돌아와서 책을 읽었어요. 점심을 혼자 차려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혼자 먹어도 맛있네. 오후에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전엔 관심 없었는데 해보니 재미있었어요.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할아버지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친구들한테 자주 연락 안 했어요. 외롭지 않았거든요. 혼자 있는 게 편했습니다. 친구들이 오히려 할아버지한테 연락했어요. 형님, 요즘 왜 연락 안 해요? 바빠서. 요즘 혼자 사는 재미를 알았어.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관계가 편해졌어요. 매달리지 않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이제 고독을 즐깁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났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고민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할까 고민한다. 나이 들어 불행한 사람들은 시간을 죽입니다. TV만 보고 누워만 있고 시간이 가기만 기다려요. 오늘도 또 하루가 가네. 한숨 쉽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행복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시간을 씁니다.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즐겨요. 혼자서요. 사람한테 매달리지 않습니다. 73세 김영희 할머니는 혼자 사는데 외롭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요가를 합니다.
유튜브 보고 따라해요. 30분 하면 몸이 개운합니다. 아침을 먹고 피아노를 칩니다. 3년 전에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10곡을 칠 수 있습니다. 점심 먹고 산책을 나갑니다. 동네를 천천히 걸어요. 카페에 들러서 커피를 마십니다. 혼자요. 책을 읽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집에 와요. 저녁을 차려 먹고 드라마를 봅니다. 잠들기 전에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할머니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외롭지 않아요. 혼자 사는 게 즐겁거든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이 70이 넘어서 깨달았어요. 사람한테 매달려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과 친구가 되면 혼자도 행복해요. 75세 박순이 할머니는 자식이 셋입니다. 그런데 연락을 자주 안 해요. 예전엔 서운했습니다. 내가 낳아준 자식들인데 왜 전화를 안 하지? 자식들한테 매달렸거든요. 자식이면 엄마한테 자주 연락해야지. 그런데 자식들은 바빴어요. 일하고 애 키우고 자기들 인생 사느라 정신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실망했어요.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우울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생각을 바꿨어요. 자식들한테 매달리지 말자. 애쓰지 말자.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어. 나는 내 인생을 살자. 그날부터 할머니는 자식들한테 먼저 전화 안 했습니다. 자식들 인생에 간섭 안 했어요. 대신 할머니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 등록했어요. 수채화 수업을 들었습니다.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일주일에 3번 나갔습니다. 즐거웠어요. 할머니가 바빠지니까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뭐 하세요? 바빠. 수업 가야 해. 엄마가 바빠요? 응.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자식들이 오히려 관심을 보였습니다. 관계가 좋아졌어요. 할머니가 자식들한테 매달리지 않으니까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아야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특히나 그게 가족이었다 해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고독 속에서 완성된다. 나이 들면 사람이 필요 없어집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적게 필요해져요. 젊었을 때는 사람이 많아야 할 것 같았어요.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고 그래야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까 달라요.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피곤합니다. 신경 쓸 게 많아요. 매달리게 되고 애쓰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사람을 줄여야 해요. 주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불편한 사람은 연락 끊고 매달리게 만드는 사람은 멀리하고 그리고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요. 혼자 밥 먹어도 맛있고 혼자 산책해도 즐겁고 혼자 책 읽어도 재미있게 그게 나이 들어 행복하게 사는 법입니다. 78세 조영수 할아버지는 혼자 삽니다. 자식들은 미국에 있어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합니다. 할아버지는 외롭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라디오를 틉니다. 클래식 음악이 나와요. 커피를 내립니다. 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마셔요. 좋은 아침이네. 창밖을 봅니다. 날씨가 좋으면 산책을 나가고 비가 오면 집에서 책을 읽어요. 점심은 간단하게 먹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요. 혼자 먹어도 맛있어요. 오후에는 글을 씁니다. 할아버지는 요즘 자서전을 쓰고 있어요. 어릴 때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 쓰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봅니다. 뉴스 보고 다큐멘터리 봅니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봐요. 오늘도 괜찮았어. 할아버지한테 여쭤봤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외롭지 않아요. 나하고 친구가 됐거든요. 나랑 있는 게 제일 편해요. 매달리지 않으니까 행복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떨 때 행복한지, 어떨 때 불편한지, 이걸 알아야 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몰라요. 평생 남한테 맞춰 살았거든요. 부모 기대에 맞추고, 배우자 기대에 맞추고, 자식 기대에 맞추고, 남을 의식하고 휘둘리며 살았어요.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는 몰라요. 나이 70이 넘었다면 이제 그걸 찾아야 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요.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뭘 먹을 때 행복한가요? 어디를 갈 때 기분이 좋은가요? 뭘 할 때 시간이 금방 가나요? 이런 걸 찾으세요. 그게 나를 아는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은 나랑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혼자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심심한데. 그래도 계속하세요. 혼자 산책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혼자도 괜찮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혼자가 오히려 편하네. 그때부터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고독을 즐기게 돼요. 그게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74세 정미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70이 넘어서 깨달았어요. 인생 전반전과 후반전은 달라야 해요. 전반전엔 남을 위해 살았어요. 부모, 남편, 자식. 근데 후반전은 나를 위해 살아야 해요. 매달리지 말고, 애쓰지 말고, 주변을 정리해야 해요. 그동안 너무 남을 의식하고 휘둘리며 살았으면,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특히나 그게 가족이었다 해도요.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아야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내면에서 온다. 나이 들어 불행한 사람들은 행복을 밖에서 찾아요. 자식한테서, 친구한테서, 돈한테서. 거기에 매달려요. 그런데 밖에서는 행복이 안 와요. 자식은 자식 인생이 바쁘고, 친구는 친구 사정이 있고, 돈은 아무리 있어도 부족해요. 결국 실망만 쌓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을 안에서 찾아요. 나한테서요. 아침에 눈 떠서 오늘도 살았네 하고 감사하고, 밥 먹으면서 맛있네 하고, 만족하고 산책하면서 날씨 좋네 하고 즐기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아요. 밖에서 안 찾아요. 매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망이 없어요. 늘 만족합니다. 그게 나이 들어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71세 송미영 할머니는 수첩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이 70이 넘으면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매달리지 말 것, 애쓰지 말 것, 기대하지 말 것, 남을 의식하지 말 것, 휘둘리지 말 것, 특히 가족이라도 매달리지 말 것. 할머니는 이 글을 매일 아침 읽습니다. 그리고 실천해요. 자식들한테 먼저 연락 안 합니다. 친구들 모임도 가고 싶을 때만 가요. 남편한테도 매달리지 않아요. 각자 자기 시간을 보냅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이렇게 사니까 편해요. 매달리지 않으니까 실망도 없고 애쓰지 않으니까 피곤하지도 않아요. 주변을 정리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한테 매달리고 계신가요? 자식이 전화하기를 기대하고, 친구가 먼저 연락하기를 기대하고, 배우자가 알아서 챙겨주기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그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매달리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기대는 고통의 시작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없고, 화도 없고, 서운함도 없어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주변을 정리하세요. 불편한 사람,
매달리게 만드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 과감히 정리하세요. 끝난 관계는 돌아보지 마세요. 그 시간에 나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나는 뭘 좋아하는지, 나는 어떨 때 행복한지, 나는 혼자 있을 때 뭘 하면 즐거운지. 이걸 찾으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혼자 시간을 보내세요. 처음엔 외로울 거예요. 그래도 계속하세요. 익숙해지면 외로움이 고독으로 바뀝니다. 고독은 괴롭지 않아요. 오히려 충만해요. 나랑 있는 게 편해져요. 그때부터 진짜 행복이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된 사람은 세상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매달리지 않으니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오면 반갑고 안 와도 편해요. 애쓰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그게 나이 들어 현명하게 사는 법입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행복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달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나 자신과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기대를 하나씩 내려놓고 주변을 하나씩 정리하고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연습을 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법을 배우세요. 그게 나이 60이 넘어서 온전한 나로서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집 팔고 요양원 가세요. 87세 박순자 할머니가 이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50년을 살던 집이었어요. 아이들 키운 집, 남편과 함께 늙어간 집, 감이 주렁주렁 열리던 마당, 다 기억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아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안전하면 뭐해? 거기는 내 집이 아니잖아. 2025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보면 70세 이상 노인 10명 중 8명이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0명 중 3명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요양시설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은 안전을 말하고 부모는 존엄을 말합니다. 누가 옳은 것일까요?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편안한 것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머무를 곳이 있어서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노년의 마지막 집을 선택해서 어떻게 살아야 당당하고 존엄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노후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자식 눈치를 봐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야기가 끝날 때쯤엔 여러분은 그 해답을 얻으시고 노년이 분명히 달라 보일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50년 된 낡은 2층 주택입니다. 대문을 열면 작은 마당이 있고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1층에는 거실과 부엌, 2층에는 방 2개가 있습니다. 벽지는 여러 번 발해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알 수 없고 계단은 오를 때마다 삐걱거립니다. 화장실은 비좁아서 휠체어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습니다. 최신 요양시설과 비교하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식들이 요양원을 권하는 이유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왜 이곳을 떠나지 않으려 할까요? 그 답은 집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26살 때 이 집에 처음 왔습니다. 신혼 살림을 차린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 다녔고 할머니는 동네 슈퍼에서 일했습니다. 돈은 늘 부족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큰아들은 거실에서 태어났습니다. 산통이 너무 빨리 와서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둘째 딸은 2층 작은 방에서 첫걸음을 뗐습니다. 막내 아들은 마당 감나무 아래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삶이 새겨져 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앉아있던 자리가 있습니다. 10년 전 그 자리에서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가끔 그 자리에 앉아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부엌 찬장에는 딸이 중학생 때 만들어준 머그컵이 있습니다. 삐뚤빼뚤 엄마 사랑해라고 쓰여 있습니다. 2층 계단 벽에는 아이들 키를 재던 연필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집은 할머니에게 건물이 아닙니다. 기억의 그릇입니다. 시간의 지층입니다. 인생 전체가 담긴 앨범입니다. 정약용은 실학자답게 구체적인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삶은 화려함이 아니라 익숙함 위에서 단단해진다. 궁궐의 화려함보다 초가집의 익숙함이 사람을 더 편안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노년에게 집은 재산 목록이 아닙니다. 정신이 쉬는 자리입니다. 마음이 내려앉는 땅입니다. 요양원이 아무리 깨끗하고 시설이 좋아도 낯선 곳입니다. 낯선 침대에서 자고 낯선 사람들과 밥을 먹고 낯선 복도를 걷는 일. 젊은 사람에게는 적응의 문제지만 노인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요양원 침대에 누우면 잠이 안 와요. 50년 동안 자던 내 방, 내 이불이 아니잖아요. 천장도 다르고 창문도 다르고 냄새도 달라요. 거기 누우면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감상이 아닙니다. 의학적 사실입니다. 치매 환자를 낯선 환경에 두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익숙한 환경은 뇌를 안정시키지만 낯선 환경은 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할머니에게 이 집은 치료 공간입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매일 같은 리듬으로 흘러갑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마당에 나가 감나무를 봅니다. 8시에 동네 병원에 갑니다. 30년 넘게 다닌 내과 의원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와 동갑입니다. 할머니 얼굴만 봐도 컨디션을 압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네요. 어젯밤에 잠 못 주무셨어요? 할머니가 대답하기도 전에 혈압약을 조절해 줍니다. 젊은 의사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30년 데이터가 머릿속에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병원 가는 길에는 늘 들르는 슈퍼가 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할머니보다 10살 어립니다. 할머니 오늘 귤 좋은 거 들어왔어요. 당도 높은 거로 골라드릴게요. 할머니가 부탁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줍니다.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에 동네 공원에 갑니다. 벤치에 앉아 있으면 같은 시간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이름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얼굴은 압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날씨 좋네요. 짧은 인사만 나눕니다. 하지만 이 인사가 할머니에게는 중요합니다. 내가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억지로 살면 병들고 자연스러우면 오래 산다. 도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연스러움이란 무엇일까요? 몸이 이미 알고 있는 리듬대로 사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몸은 이 동네를 기억합니다. 병원 가는 길을 외우고 슈퍼 위치를 알고 공원 벤치 높이를 압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낯선 요양원에 가면 이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합니다. 복도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식당은 몇 층인지. 젊은 사람은 며칠이면 적응하지만 90세의 노인의 뇌는 다릅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립니다. 적응하는 동안 넘어지고 길을 잃고 불안해합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의 평균 생존 기간은 익숙한 집에서 사는 노인보다 짧습니다.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라 익숙해서 오래 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래도 혼자 사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맞는 말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분명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과 고립되는 것은 다릅니다. 할머니는 혼자 살지만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매주 일요일 전화합니다. 둘째 딸은 격주로 방문합니다. 막내 아들은 가까이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들릅니다. 동네 주민센터 복지사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방문합니다. 혈압을 재고 약을 챙기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슈퍼 아주머니는 할머니가 사흘 이상 안 보이면 전화합니다. 공원 벤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는 혼자지만 보이지 않는 그물망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안전입니다. 서울 성북동에 해심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노인 공동체 주택입니다. 일반 요양원과 다릅니다. 각자 독립된 방이 있습니다. 문을 잠그면 완전히 혼자입니다. 하지만 1층에는 공동 거실과 부엌이 있습니다. 내려가면 언제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싶으면 내려가고 혼자 있고 싶으면 방에 있습니다. 관계는 강요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여기 사는 80대 할아버지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자유와 함께 있을 자유를 동시에 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요양원은 너무 많은 사람과 억지로 지내야 하고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외롭거든요. 여기는 딱 중간이에요.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자유는 홀로 있음이 아니라 억지로 묶이지 않음이다. 장자 사상의 핵심입니다. 자유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함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관리받는 삶이 아닙니다. 연결된 자유입니다. 최근 해외에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리에서 늙어가기입니다. 요양원으로 옮기지 않고 익숙한 집과 동네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1980년대부터 대형 요양원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대신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방문 간호와 홈케어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노인이 원하면 죽을 때까지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택 노령 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매일 방문하고 물리치료사가 일주일에 2번 옵니다. 식사 배달과 청소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노인은 집에 살면서 요양원 수준의 케어를 받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회가 노인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권리 주체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2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요양시설에 입소한 비율은 약 8%입니다. 나머지 92%는 집에서 삽니다. 하지만 지원은 부족합니다. 방문 간호 서비스는 제한적이고 홈케어 비용은 비쌉니다. 자식이 돌보거나 혼자 버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모두 일을 하고 각자 가정이 있습니다. 매일 돌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을 권하는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전보다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존엄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을 위한다 말하면서 그 뜻을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의가 아니라 폭력이다. 강렬한 문장입니다. 선의도 강요하면 폭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안전을 바랍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뜻을 물었을까요? 어머니,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대신 어머니를 위해 이게 최선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선의는 맞습니다. 하지만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선택은 노인이 직접 결정할 때만 존엄합니다. 자식이 결정하는 순간 노인은 결정 주체에서 보호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불편해도 괜찮아. 위험해도 괜찮아.
내가 선택한 거니까. 하지만 누가 정해준 곳에서 안전하게 사는 건 싫어. 그건 사는 게 아니라 맡겨진 거잖아.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노인은 안전만 원하지 않습니다. 선택을 원합니다. 통제력을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남고 싶은 겁니다. 심리학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 예일대 연구팀은 요양원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식사 시간, 여가 활동, 방 배치 등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B그룹은 직원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A그룹은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B그룹은 반대였습니다. 시설은 똑같았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선택권이었습니다. 사람은 선택할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선택을 빼앗기면 서서히 죽어갑니다. 할머니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감나무입니다. 마당에 있는 감나무는 남편이 심었습니다. 40년 전 할머니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홍시 마음껏 먹으라고 하며 작은 묘목을 심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매년 가을마다 실망했습니다. 그러다 5년째 되는 해 가을, 드디어 감이 열렸습니다. 3개였습니다. 부부는 하나씩 먹고 하나는 남겨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년엔 10개는 열릴 거야. 다음 해에는 정말 10개가 열렸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20개, 그 다음 해에는 30개. 매년 가을 부부는 감을 세었습니다. 이웃들과 나눠 먹고 자식들에게 보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해 가을, 감나무에는 감이 50개 넘게 달렸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감을 땄습니다. 하나하나 따면서 울었습니다. 그 뒤로 매년 가을 할머니는 감을 땁니다. 혼자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이웃과 나누고 자식들에게 보냅니다. 감을 보낼 때마다 메모를 씁니다. 아빠가 심은 감나무야, 올해도 잘 열렸어. 자식들은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면 감나무를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감나무는 옮길 수 없으니까요. 감나무는 남편이니까요.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나무는 뿌리가 깊고 작은 풀은 뿌리가 얕다. 그러나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란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있는 곳에서 자라고 늙고 사라집니다. 할머니의 뿌리는 이 집입니다. 이 마당입니다. 이 감나무입니다. 뿌리를 뽑아 다른 곳에 옮기면 나무는 죽습니다.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긴장했습니다. 혹시 요양원에 가겠다고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거야. 병원도 싫고 요양원도 싫어. 마지막은 내 방 내 이불에서 맞이할 거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나는 준비됐어. 자식들은 흐느껴 울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왜 울어? 나는 행복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내가 원하는 곳에서 갈 거잖아. 이보다 좋을 수가 없지. 둘째 딸이 물었습니다. 정말 불편하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편한 건 괜찮아. 불편해도 내 집이니까. 편해도 남의 집이면 소용없어. 막내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더 자주 올게요.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가끔씩만 와. 너희도 바쁜 거 알아. 대신 전화는 자주 해. 그날 저녁 할머니는 혼자 마당에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자리에서 별을 본 게 몇 번이었을까요?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이었을 겁니다. 할머니는 감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나 여기서 잘 살고 있어. 당신이 심어준 감나무도 잘 자라고 있어. 올해는 감이 얼마나 달고 맛있었나 몰라. 조금만 기다려. 나도 곧 갈게. 할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소요유편에서 자유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큰 새들은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작은 새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저렇게 높이 올라가? 여기도 충분한데. 하지만 큰 새는 높이 올라가야 자유롭습니다. 각자의 자유가 다릅니다. 할머니의 자유는 이 집에 있습니다. 자식들의 자유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자유를 빼앗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장자가 말한 진정한 자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억지로 묶이지 않는 것, 남의 기준으로 살지 않는 것, 끝까지 나로 사는 것. 통계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집에서 생을 마감한 노인과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한 노인의 만족도 조사입니다. 집에서 임종한 경우 유가족의 90% 이상이 고인이 평화로웠다고 답했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임종한 경우는 60%였습니다. 차이가 30%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료 장비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의 안정 때문입니다. 익숙한 천장을 보며, 익숙한 냄새를 맡으며, 익숙한 소리를 들으며 가는 것. 그것이 평화입니다. 낯선 병원 침대에서 기계음을 들으며 형광등을 보며 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90세 할머니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삽니다. 겨울이 되면 춥고 여름이 되면 덥습니다. 계단은 여전히 삐걱거리고 화장실은 여전히 비좁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매일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마당에 나가 감나무를 봅니다. 오늘도 잘 있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슈퍼에 가면 아주머니가 좋은 과일을 챙겨줍니다. 공원에 가면 벤치 친구들이 기다립니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열면 익숙한 냄새가 납니다.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남편이 앉던 자리입니다. 여보, 나왔어. 할머니는 혼자지만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위험하지만 무방비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만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삶은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편안해진다고. 할머니의 마음은 이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자식들의 웃음소리, 감나무 아래 별빛. 이 모든 것이 할머니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연스러울수록 오래 간다고.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삽니다. 몸이 기억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억지로 맞추지 않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자유는 얽매이지 않음이라고. 할머니는 자유롭습니다. 요양원의 규칙도, 자식들의 걱정도, 사회의 시선도 할머니를 묶지 못합니다. 새 성현의 말은 결국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바로 할머니가 서 있는 이곳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년을 문제로 봅니다. 해결해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돌봄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한 존재로 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다릅니다. 할머니는 문제가 아닙니다. 존엄한 인간입니다. 선택하는 주체입니다.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노년에게 줘야 할 것은 보호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관리가 아니라 지원입니다. 결정이 아니라 선택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늙고 싶으십니까? 어디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누가 그것을 정하길 바라십니까? 이 질문들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50년 전 이 집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오늘의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선택하십시오. 어디에 뿌리를 내릴지, 어디서 꽃을 피울지,
어디서 열매를 맺을지. 늙어간다는 건 사라지는 일이 아니라 가장 나다운 자리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누군가 정해주는 곳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곳이어야 합니다. 90세 할머니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것입니다. 집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안전은 시설이 아니라 익숙함입니다. 행복은 보호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존엄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가진 권리입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거든 한번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이 공간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어떤 기억이 새겨져 있는지, 왜 이곳이 내 집인지,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디서 늙고 싶은가? 나는 어디서 쉬고 싶은가? 나는 어디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은가? 그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은 할머니처럼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2500년 전 공자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처음 읽었을 때 솔직히 좀 억울했습니다. 즐기면 된다고요?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인가요? 먹고 살기 바빴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 없었고, 나이 들어가시는 부모님 챙기느라 허리가 휘었는데, 즐기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 말을 다시 읽으니까, 공자가 이 말을 왜 했는지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즐기지 못하면 아무리 잘 알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노년을 즐길 수 있는가? 그리고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잠깐, 팔자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비슷한 그림을 떠올리실 겁니다. 넓은 집에서 자식들이 주말마다 찾아오고, 통장엔 돈이 두둑하고, 몸도 건강해서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런 그림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그 그림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나도 이미 꽤 팔자 좋은 사람이었구나. 혹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당장 좋은 팔자를 하나 만들 수 있겠구나.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아침 6시 반. 창문 사이로 햇빛이 조금씩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일어나 주전자를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이 끓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우고 TV는 아직 켜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창가에 앉아 잠시 멍하니 있다가 혼자 조용히 웃습니다. 딱히 웃을 것도 없는데 그냥 오늘도 아침이 왔구나 싶어서요. 여러분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외로운 노인으로 보이시나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년의 외로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사람이 없어서. 배우자가 먼저 가고, 자식들은 멀리 있고, 친구들도 하나씩 떠나고, 그래서 외롭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이 반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넘쳐도 외로운 분들이 있거든요. 반대로 거의 혼자인데도 하루하루가 충만한 분들도 있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딱 그것 하나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 말이 지금 어떻게 들리세요? 혹시 지금 이 말이 콕 찌르는 느낌이 드시는 분 계신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 키우고, 밥하고, 남편 챙기고, 명절 준비하고, 쉴 새 없이 달려왔는데, 어느 날 그 역할이 전부 끝나버렸어요. 자식은 독립했고, 남편은 먼저 갔고,
그때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을요. 그런데 평생 그 시간을 단 한 번도 연습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TV를 틀어도 재미가 없고, 전화를 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고, 밖에 나가려 해도 갈 데가 없는 것 같고, 그 막막함이 외로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의 진짜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혼자인 시간과 친해지는 연습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잘 노는 능력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혼자 노는 능력이 원래부터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것부터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5살 박수님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남편을 72에 먼저 보내셨어요. 자식은 둘인데 서울과 부산에 각각 삽니다. 처음 한 해는 정말 막막했다고 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누워있던 날이 많았다고요. 그러다 어느 날 그냥 무작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벽이 너무 답답해서요. 그날 처음으로 동네에 약수터가 있다는 걸 알았대요. 평생 거기 살면서 몰랐던 곳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약수터 한 바퀴가 일과가 됐습니다. 거기서 만나는 분들과 인사도 하고 벤치에 앉아 새소리도 듣고 그리고 지금은요. 혼자 전철 타고 인천까지 다녀오십니다. 특별한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작은 것 하나를 시작했더니 그 다음이 조금 덜 무섭더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77살 이정수 어르신도 있어요. 은퇴 후에 갈 데가 없어서 어슬렁어슬렁 걷다가 도서관에 들어갔대요. 그냥요. 들어가 보니 에어컨도 나오고 조용하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더래요. 처음엔 잡지나 뒤적이다가 나중엔 조선시대 역사책에 빠지셨어요. 지금은 매주 한두 권씩 읽고 독서 노트도 쓰십니다.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갈 데가 생겼다는 게 이렇게 마음이 편할 줄 몰랐어. 갈 데가 생겼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말인지 갈 데가 없어 본 사람만 압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움에서 즐거움으로 바뀌는 그 순간, 노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데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0이 넘어서도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10가지 특징입니다. 그런데 들으시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이 10가지를 다 갖춰야 한다는 기준으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씩 들으면서 나는 지금 몇 가지를 갖고 있나 그것만 세어보십시오. 마지막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자기 집이 있어서 월세 걱정 안 하는 사람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73살 김갑순 어르신은 집 한 채가 전 재산이에요. 통장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연금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도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매달 내 집에서 자는데 그게 얼마나 든든한지 젊어서는 몰랐어. 생각해 보십시오. 통장이 줄어들어도 몸이 아파도 오늘 밤 내 자리가 있다는 것. 이 세상 어딘가에 내가 설 곳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안도감인지 아시나요? 비싼 집이 아니어도 됩니다. 넓은 집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 공간이 내 것이라는 느낌, 그 하나가 주는 심리적 무게는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오늘 밤 내 자리가 있으신가요? 두 번째, 빚 갚을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6살 최영희 어르신은 50대 내내 빚을 갚으셨어요. 사업에 실패하셨거든요. 매일 밤 잠을 못 주무셨대요.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눈을 제대로 못 마주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65세 마지막 빚을 다 갚은 날 밤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주무셨대요.
아무 꿈도 안 꾸고 그냥 깊이.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래요. 그때 처음으로 느끼셨다고 합니다. 아, 이게 팔자구나. 빚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매일 어깨를 짓누르거든요. 그 무게가 없다는 것. 지금 여러분 어깨는 어떠세요? 혹시 지금 이 순간도 뭔가 짓누르는 게 있으신가요? 세 번째, 큰 병 없이 치과만 가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웃기는 말처럼 들리시나요? 그런데 이 말이 웃기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서울 마포에 사시는 79살 오재현 어르신은 매달 병원을 5군데씩 다니십니다. 심장, 당뇨, 관절, 안과, 비뇨기과. 병원 스케줄 짜는 것 자체가 일이에요. 그 어르신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픈 게 직업이야. 웃으면서 하신 말인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자유롭다는 것은 하루가 자유롭다는 겁니다.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어디가 아픈지부터 점검하지 않아도 되는 것. 지금 내 몸에 크게 이상한 곳이 없다면 그게 이미 엄청난 팔자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디가 아프진 않으셨나요? 네 번째, 아침에 약 대신 커피를 마시는 사람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72살 윤복순 어르신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는 일이 있어요. 약통을 여는 겁니다. 혈압약, 골다공증약, 소화제, 비타민. 그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약 먹으면서 나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거야. 쓸쓸하게 웃으시면서요. 반면에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천천히 내리는 게 하루의 시작인 분이 있습니다. 같은 아침인데 이 두 사람의 하루는 출발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약봉투가 아닌 커피 향으로 시작하는 아침. 그 여유가 하루 전체의 온도를 바꿉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됐나요? 다섯 번째, 자식이 연락을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모든 부모의 바람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솔직한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에 한 번 전화가 오면 그날은 하루가 다 좋아. 근데 전화가 안 오면 그날은 뭔가 빠진 것 같아. 전화 한 통이 하루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4살 이소영 어르신은 아들이 매주 화요일 저녁에 영상통화를 합니다. 딸은 주말에 가끔 들르고요. 처음에는 어르신이 먼저 연락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먼저 연락해 오더래요. 어르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전화기 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벨이 울리는 게 이렇게 다른지 몰랐어. 기다리는 것과 받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기다리는 쪽인가요? 받는 쪽인가요? 여섯 번째, 병원 가면 바로 진료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큰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 달 전에 예약하고 가서도 2~3시간 기다리는 게 기본이에요. 아픈 몸으로 차갑고 딱딱한 대기실 의자에 앉아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는 것. 그 시간이 얼마나 고된지요. 반면에 오래된 단골 의원이 있어서 가면 금방 앉고 의사 선생님이 내 몸을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처음부터 설명 안 해도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또 그 부분이요? 하고 바로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의외로 큰 위로입니다. 몸이 걱정될 때 바로 달려갈 곳이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는 그런 곳이 있으신가요? 일곱 번째, 운전 안 해도 가까운 데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반드시 오는 시기가 있어요. 운전대를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십니다. 내 세상이 갑자기 확 좁아졌다고요. 경북 구미에 사시는 76살 박태수 어르신은 작년에 운전을 그만두셨는데 처음에 정말 답답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를 꼼꼼히 살펴봤더니
버스 노선이 생각보다 많더래요. 지하철역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고요. 지금은 오히려 더 편하다고 하십니다. 앉아서 경치 보고 졸기도 하고 운전할 때보다 훨씬 여유롭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이게 노년에 얼마나 큰 것인지 고립돼 본 사람만 압니다. 버스 한 대, 지하철 한 정거장. 그게 나와 세상을 이어주는 끈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그 끈이 있으신가요? 8번째. 매달 고정 수입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이든 임대 수입이든 매달 정해진 돈이 들어온다는 것. 이게 주는 안정감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71살 강미경 어르신은 국민연금으로 매달 60만 원 남짓을 받으세요. 적은 금액이지요. 그런데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통장에 들어오는 날이면 내가 아직도 세상 어딘가에 연결돼 있는 것 같아서 좋아. 저는 이 말을 듣고 한동안 멍했습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내 이름으로 뭔가가 들어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주는 안도감. 통장이 줄어가기만 하는 것과 조금씩이라도 채워지는 것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흘러나가기만 한다는 느낌이 사람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지 겪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정 수입이 있으신가요? 9번째. 혼자 살아도 밥을 잘 챙겨 먹는 사람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죠? 그런데 안 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 중에 하루에 제대로 된 밥을 한 끼도 안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밥하기 귀찮고 혼자 먹는 게 쓸쓸해서 그냥 과자 몇 개로 때우거나 아예 굶는 거예요. 울산에 사시는 78살 이명자 어르신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한동안 제대로 밥을 못 드셨대요. 뭘 해먹기가 싫고 먹어도 맛이 없고 그러다 어느 날 결심했대요. 나를 위한 밥상을 차리겠다고요. 계란 하나 구워서 김치 조금 꺼내서 따뜻한 밥 한 공기. 그걸 식탁에 제대로 차려놓고 앉아서 먹었더니 뭔가 달라지더래요.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는 느낌이 들었어. 밥 한 끼가 자존심입니다. 나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밥 잘 드셨나요? 그리고 10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내일 할 일이 있는 사람, 딱 이 사람입니다. 돈도, 자식도,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뭘 해야 하는지 아는 것. 이게 없으면 나머지가 다 있어도 하루하루가 공허합니다. 반대로 이게 있으면 나머지가 부족해도 오늘을 버틸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고단한 삶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삶입니다. 오늘이 어제와 똑같고 내일도 오늘과 다를 게 없다는 느낌. 그게 사람을 소리 없이 그러나 가장 깊이 망가뜨립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시는 73살 황순여 어르신은 매주 목요일마다 복지관서에 수업에 다니십니다. 잘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요일에 갈 때가 있다는 게 좋다고 하십니다. 어르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오늘이 화요일이어도 모레는 서에 가는 날이지 하면 기분이 달라져. 이게 내일 할 일의 힘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어도 상관없어요. 화단에 물 주는 것, 손녀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것, 좋아하는 드라마 다음 편 보는 것. 그게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충분히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처음에 제가 아침 6시 반에 혼자 커피를 마시던 그 사람 이야기를 드렸지요. 이제 그 사람이 왜 팔자 좋은 사람인지 보이시나요? 그 사람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잘 돼서도 몸이 완벽해서도 아니었어요. 혼자인 아침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채울 줄 알았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창밖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유 없이
혼자 웃을 수 있는 것으로, 혼자인 시간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이면서 사실은 전부입니다. 10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집이 있으면 오늘 밤 자리가 있고, 빚이 없으면 어깨가 가볍고, 몸이 크게 안 아프면 하루가 자유롭고, 커피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으면 그날이 여유롭고, 자식 전화 한 통이 오면 그날 하루가 좋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탈 수 있는 버스가 있으면 세상이 열리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통장이 안심되고, 내가 차린 밥상이 있으면 나를 대접할 수 있고, 내일 할 일이 있으면 오늘을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 하나가 오늘 하루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노년이 됩니다. 완벽한 노년이 아니라 충분히 괜찮은 노년. 그게 진짜 팔자 좋은 노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10가지를 들으시면서 나는 하나도 없네 하고 느끼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팔자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당장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일 할 일 딱 하나를 정하십시오. 내일 아침 동네 한 바퀴. 그것 하나면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아는 것에서 좋아하는 것으로, 좋아하는 것에서 즐기는 것으로. 공자의 그 말이 노년에 비로소 완성됩니다. 즐기는 사람만큼 팔자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몇 가지를 갖고 계신가요? 7개 이상 갖고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팔자 좋은 노년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3개밖에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 병원 침대에 홀로 누워 간병인에게 모든 걸 의지하신 어르신들에 비하면 그것도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노년이 팔자 좋은 행복한 인생이시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을 위한 선물로 조용히 한번 이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아마 그분도 자기 이야기 같다고 느끼실 테니까요.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72세 이정분 씨가 식탁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손자 생일이에요. 우리 준호 생일 축하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촛불을 보며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멀리 살고 있는 딸한테서 연락이 올까 기다렸어요.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아들 생일 파티 준비하느라 정신없을 겁니다. 정분 씨는 혼자 초를 불어 껐습니다.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노년인가? 이 질문 앞에서 정분 씨는 그날 밤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신가요? 통장을 보면 연금 80만 원, 관리비 내고 병원비 내고 밥값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으세요. 이 돈으로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혼자 아프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밤마다 찾아오십니까? 2025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1인 가구가 210만 가구입니다. 그중 여성 독거노인이 145만 명이 넘어요. 평균 소득은 월 95만 원도 안 됩니다. 이정분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정분 씨는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혼자 살고, 여전히 연금은 80만 원이고, 여전히 외로워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을 살아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무엇이 정분 씨를 바꿔놓았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답을 얻으실 거예요. 이정분 씨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0평 남짓한 작은 집이에요. 남편과 함께 30년을 살았던 집입니다. 거실 방 2개, 작은 부엌, 그게 전부예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4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오후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마지막 인사도 못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한마디도 못했어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정분 씨는 멍했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자식들이 와서 위로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모두 떠났습니다. 정분 씨는 혼자 남았어요. 그때부터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아침마다 곁에 있던 사람이 없었어요. 습관적으로 여보 일어나 하고 말을 걸다가 아무도 대답이 없다는 걸 깨닫고 울었습니다. 밥을 하려고 부엌에 가면 2그릇 준비하다가 멈췄어요. 이제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너무 서러웠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서 밥을 먹으면 목이 메어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굶었어요. 먹기 싫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맛없었어요. 저녁이 되면 더 외로웠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저녁에 같이 TV를 봤어요. 드라마 보면서 이야기하고 뉴스 보면서 투덜거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 TV를 봅니다. 재미없어요. 그냥 소리를 듣기 위해 틀어놓는 거예요. 집이 너무 조용하면 무서우니까요.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옆자리가 너무 텅 비어 있었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자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45년 동안 옆에서 같이 잤는데 이제 그 자리가 비었습니다. 가끔 손을 뻗어봤어요. 습관적으로 옆을 더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어요. 차가운 이불만 만져집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왜 나를 두고 먼저 갔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원망도 했습니다. 화도 났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살았던 45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젊었을 때, 결혼했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힘들었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새벽이 됐어요.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자식들은 가끔 전화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물어봤어요. 정분 씨는 응, 괜찮아 하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었으니까요. 자식들도 각자 삶이 있습니다. 아들은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딸은 애들 키우느라 바빠요. 어쩌다 주말에 한 번 전화하는 게 전부입니다. 명절에 한 번, 생일에 한 번 보는 게 고작이에요. 그나마도 바쁘면 못 와요. 손자 생일날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분 씨는 서운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애들도 힘들다는 걸 아니까요. 그럴 때마다 정분 씨는 깨달았습니다. 결국 나는 혼자구나라고요. 혼자 사는 건 외로운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돈 문제도 있었어요. 이정분 씨는 매달 연금 80만 원을 받습니다. 남편이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에요. 80만 원도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혼자 쓰니까 돈이 덜 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혼자 살아도 돈은 비슷하게 듭니다. 관리비는 똑같아요. 아파트 관리비는 사람 수와 상관없이 나옵니다. 매달 13만 원씩 나가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인터넷 요금 합치면 6만 원 정도 됩니다. 휴대폰 요금은 2만 5천 원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21만 5천 원입니다. 4분의 1이 넘는 돈이 고정비로 나갑니다. 그 다음은 식비예요.
혼자 먹으니까 돈이 덜 들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재료를 조금만 사도 비쌉니다. 혼자 먹을 만큼만 사려고 해도 마트에서 파는 건 대부분 2인분 이상이에요. 김치도 작은 거 사면 비싸고 야채도 조금만 사면 비쌉니다. 그래서 남편 있을 때랑 비슷하게 듭니다. 한 달에 25만 원 정도 들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분 씨는 고혈압약을 먹고 있어요. 무릎도 안 좋아서 정형외과에 다닙니다. 한 달에 병원비가 8만 원 정도 나가요. 여기저기 다 쓰고 나면 남는 게 25만 5천 원입니다. 여기에 갑자기 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큰일입니다. TV가 고장 나거나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가야 하거나요. 그럴 때마다 통장 잔고를 봅니다. 불안해요. 이 돈으로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분 씨는 매일 아침 가계부를 씁니다. 어제 뭘 샀는지, 얼마 썼는지 다 기록해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번 달은 얼마나 남았나 확인합니다.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해요. 전기를 아끼려고 낮에는 불을 안 켭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만으로 지내요. 겨울에는 보일러를 최소한으로만 틉니다. 춥지만 참아요. 옷을 껴입으면 되니까요. 외식은 꿈도 못 꿉니다. 편의점 도시락도 사치예요. 집에서 해먹는 게 제일 싸니까요. 옷도 안 삽니다. 입던 옷 입으면 돼요. 어차피 만날 사람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아껴도 불안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가 남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2달을 보냈습니다. 외롭고 불안하고 무기력한 날들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 보고 밥 먹고 또 TV 보고 그게 전부였어요. 친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평생 남편하고만 살았으니까요. 남편이 친구였어요. 이웃들과도 친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만 하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목소리를 잊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혼잣말을 했어요. 오늘 뭐 먹지? 날씨 좋네. 배고프네. 이런 말들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왔어요. 우산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기 싫었어요. 답답했습니다. 정분 씨는 우산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건물 하나가 보였어요. 노인복지관이었습니다. 예전에 지나가면서 본 적은 있는데 들어가 본 적은 없었어요. 비를 피할 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따뜻했어요. 안내 데스크에 직원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친절하게 물었어요. 정분 씨는 그냥 비 좀 피하려고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지금 3층에서 특강이 있어요. 노년학 강사님이 오셨는데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분 씨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층 강당으로 올라갔어요. 어르신들이 여럿 앉아 계셨습니다. 정분 씨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강사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외로우시죠? 강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분 씨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사가 말했어요. 외로움은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는 있어요. 어떻게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하루의 구조를요? 정분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님을 아십니까? 이분은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셨어요.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매일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산책하고, 저녁에 일기를 썼어요. 매일 똑같이요. 그게 이분을 지켰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밥 잘 먹고, 산책하고, 사람 만나고,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헛되지 않게 보내는 거예요. 정분 씨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